어느 날 작은 마을에 톰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톰은 어린 시절부터 철학에 깊은 관심이 있었고 특히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일상 속에서 공리주의적 사고방식을 자주 적용하게 되었죠. 톰은 마을에서 행복 전도사라 불릴 만큼 모두에게 사랑받는 존재였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의 특별한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톰은 이웃들이 그의 말과 행동 덕분에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며 진정한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하루는 마을 축제가 열리던 날이었습니다. 마을 주민 모두가 축제를 기대하고 있었고 특히 대규모 불꽃놀이가 메인 이벤트로 예정돼 있었죠. 하지만 불행히도 행사 전날 밤 불꽃놀이를 담당하는 사람이 갑자기 병이 나서 참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크게 실망했지만 톰이 나섰습니다. 불꽃놀이 대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주민들은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톰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톰은 마을 광장 한가운데에 서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마을에서 가장 공리주의적인 결정을 내린 날입니다. 톰은 손을 흔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 기억하시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원칙을 실현해 볼 것입니다. 톰은 자신이 어렸을 때 겪었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한 번은 학교에서 가장 좋아하는 신발을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이야기했죠. 그 신발은 톰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지만 그는 친구가 그 신발을 신은 모습을 보고 그 신발로 인해 더 기뻐하는 친구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결국 그 친구는 그 신발을 가지고 돌아갔고 저는 처음에는 슬펐지만 그 친구가 신발을 신고 얼마나 행복해하는지를 보면서 오히려 더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경험을 통해 공리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죠. 톰의 이야기는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히 잃어버린 신발에 대한 것이 아니라 행동의 결과가 최대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톰은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불꽃놀이를 대신했지만 마을 주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쾌락이 아닌 질 높은 정신적 쾌락을 경험했으며 톰은 그런 주민들을 보면서 자신의 선택에 옳았음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다음날 주민들은 불꽃놀이 계획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러나 톰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고 마을 사람들은 그 경험 덕에 더 나은 사람들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톰이 전한 공리주의의 메시지였습니다. 때로는 육체적인 쾌락보다 마음의 깊은 곳에서 오는 기쁨이 더 큰 가치가 있을 수 있다는 것. 톰은 그 어떤 불꽃놀이보다 훨씬 더 빛나는 삶의 불꽃놀이를 마을에 선사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 세상의 모든 사물이 이데아라는 이상적 형태를 통해 연결되어 있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 시절에는 마을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중요한 중심이 되는 커다란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사람들에게 그늘과 열매를 제공해 주었고 동물들에게는 집이 되어 주었죠. 하지만 이 나무는 단지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무의 이데아가 반영된 반전한 나무의 드문 예시였던 것입니다. 하루는 이 마을에 모험심 가득한 한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클레오스였고 그는 세상의 모든 이데아를 찾아내어 진리를 깨닫겠다는 야심찬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클레오스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나무를 통해 이데아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무 밑에 앉아 하루 종일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밤이 되었고 별빛이 내리쬐는 하늘 아래에서 클레오스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깨달음이 다가왔습니다. 이 나무는 단순히 나무가 아니다. 이 나무는 그 이상인 뭔가 저 너머의 세계와 연결된 창문일지도 몰라. 클레오스는 그 순간 나무 너머에 있는 이데아의 숲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숲에서는 모든 나무가 지금 보는 이 나무보다도 더 완벽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을 테니까요. 이 생각에 고무된 클레오스는 다음날 아침 마을 사람들에게 그의 발견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는 그냥 나무가 아닙니다. 이 나무는 저 너머의 세상과 연결된 열쇠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이 나무의 모든 잎과 가지는 나무의 이데아의 반영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나무를 통해 이상적인 나무의 세계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매일 보는 그 나무가 특별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죠. 하지만 클레오스의 열정적인 연설과 그의 확신은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들은 한 명씩 클레오스의 이론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나무를 새롭게 보기 시작했고 그들의 상상력은 날개를 달았습니다. 마을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무를 바라보며
자신의 삶에서 또 다른 이데아를 깨달았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옥수는 의자의 이데아를, 농부는 옥수수의 이데아를, 예술가는 아름다움의 이데아를 꿈꾸게 되었죠. 이를 통해 마을 사람들은 일상의 모든 사물에서 그저 그런 물질의 너머에 있는 이상적 형태를 보게 되었고 자신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갔습니다. 클레오스의 재미있는 썰은 시간이 지나면서 멀리 퍼져나갔고 결국에는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통해 세상의 진리를 찾아가는 이야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강력한 힘이 되었고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질문하고 사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도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고 있으며 우리는 때로는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이데아를 찾아가는 즐거움을 잊지 않도록 해줍니다. 이상은 이상이기에 우리가 반드시 도달해야만 하는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고 추구해야 하는 끊임없는 여정이 되어 주었던 것이죠.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현대의 어느 대도시에는 한 평범한 회사원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수였고 그는 항상 스스로를 꽤나 똑똑하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칸트의 철학에서부터 최신 기술 트렌드에 이르기까지 그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뽐내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그의 인생을 바꿔놓을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동창 모임에서 민수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앞에서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설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양한 기술적 용어나 트렌드를 거침없이 쏟아내며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앞에 앉아 조용히 듣고 있던 친구 중 한 명,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말한 그 인공지능이 사회적으로 어떤 윤리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어? 순간 민수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는 인공지능의 윤리적 문제에 대해 진심으로 고민한 적이 없었고 단순히 인터넷에서 주워들은 이야기들만 알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순간의 정적이 모두의 시선을 한 곳으로 집중시켰고 민수는 머리를 극적이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 그저 이런저런 기사나 읽었을 뿐이지. 수지는 미소를 잃지 않고 말했습니다.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고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게 더 중요할 때가 많잖아. 왜냐하면 그게 새로운 배움의 시작이니까. 그날 이후 민수는 무지의 지라는 개념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언가를 알고 있다고 확신할 때마다 그 지식의 근본을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에 감명을 받아 여러 사람과의 대화에서 스스로의 지식에 대한 의문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민수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는 팀회의에서 새로운 방식의 의사소통을 도입했는데 그것은 바로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이었습니다. 회의에서 그는 모든 팀원들이 스스로의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각자의 방식으로 분석하며 토론할 수 있도록 장려했습니다. 그 결과 팀은 더욱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놓게 되었고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성공을 통해 소크라테스의 지혜를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진정한 지혜란 자신이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디까지 정확하고 진실된 것인지 끊임없이 질문하며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민수는 자신의 무지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도구인지를 다른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전파하며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한 조용한 마을에 니콜라스라는 호기심 많은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니콜라스는 항상 삶의 본질에 대해 깊이 숙고하며 그 의미를 찾기 위해 철학서를 탐독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프리드리히 nietzsche의 영원 회귀라는 개념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영원히 반복된다니, 그럼 내 지난주의 한 실수도 그 웃음 짓던 순간도 다시 오게 되나? 그는 이 사유 실험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이후 니콜라스는 자신이 영원 회귀의 순환 속에 살고 있다고 상상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 하루가 영원히 반복된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후회하지 않을까? 라고 자문하며 하루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평소 같으면 미루기 일쑤였던 일을 즉각 실행에 옮겼고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 하나하나에 진심을 다했습니다. 점차 그의 삶은 작은 행동 변화들로 점철되어 더욱 의미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 저녁, 니콜라스는 친구들과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보랏빛으로 물든 하늘 아래에서 친구들은 지난 주 있었던 마을 축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축제에서 서로 어울려 춤을 추고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기억을 떠올리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니콜라스는 그 순간을 곱씹으며 생각했습니다. 만일 이 순간이 다시 온다면 나는 똑같이 웃고 있을까? 아니면 더 마음껏 즐기고 싶을까? 그렇게 고민하던 중
니콜라스는 친구들에게 니체의 영혼 회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말했다. 만약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순간이 무한히 반복된다면 이 순간에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있을까? 친구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곧이어 각자의 인생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내 인생을 지금보다 더 대담하게 살겠어 라고 말했고, 다른 이는 아무리 반복되어도 사람들과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소중할 것 같아 라고 했습니다. 비록 그들의 대화는 밤이 깊어질 때까지 끝나지 않았지만 모두는 뭔가 깨달음을 얻은 듯 했습니다. 각자의 선택이 가진 무한한 가치를 느끼고 지금 이 순간을 더 진지하게, 그러나 더 즐겁게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니콜라스는 웃으며 생각했습니다. 영혼 회귀라는 이론이 내 삶에 이렇게 크게 닿을 줄이야. 그 후로 니콜라스는 이따금 자신이 주도하는 철학 모임을 열었고, 마을 사람들은 점점 더 자신의 삶을 성찰하며 행복을 찾게 되었습니다. 니콜라스와 그의 친구들은 그 작은 마을에서 영원히 반복될 행복한 순간들을 쌓아가며 그곳에서의 삶을 더욱 충실히 즐겼습니다.